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배구입니다.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네, 손지민 아나운서는 챗GPT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물론이죠. 방송국 다니는 사람으로서 신문물이라면 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저것 제가 물어봤는데 어쩜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지 문법까지 정확해서 아나운서인 제가 놀랐다니까요. 네, 확실히 AI 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했음을 느낄 수가 네. 있었는데 단순한 정보 검색 기능은 물론이고 뭐 시, 소설, 기사 작성까지도 하고요. 심지어 뭐 작곡, 그림까지 그려준다고 하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지금 그림 그리는 분들, 작곡하시는 분 좀 떨리실 것 같은데요. 챗 GPT로 인해서 세상에 좀 사라질 직업을 알아봤더니 1위가 회계사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수학자, 통역사, 뭐 작가까지 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라질 직업이 나오니까 우리 지금 일상에 다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직업들인데 사라진다고 소개하려니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챗 GPT가 이렇게 우리 일상에 깊숙하게 들어오면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을 변화시킨 것처럼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켜낼지 좀 기대도 되면서 우려도 되더라고요. 사실 뭐 인공지능이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네. 우리가 일상이 편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던 이 창작을 로봇이 한다니까 오. 그것 또한 놀랄 일인데 이제는 뭐 변호사, 의사한테 물어볼 거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준다니까 점점 이제 사라질 직업이 많아지는데 저는 제 옆자리 김쌤 자리도 좀 잘생긴 AI가 언젠가 좀 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이거는 뭐 그냥 예상이 아니고 거의 뭐 기대 수준이네, 그죠? 희망인데 네. 희망. 네. 이야, 시작부터 기분이 벌써 좋지 않은데 저도 그 집에서 애들한테도 그렇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늘 강조를 하는 게 아무리 그 AI가 발전한 시대지만 네. 우리가 AI에게 지배를 당하지 말고 예. 어떤 분야에서든지 AI가 대신할 수 없는 없는, 그런 그렇죠. 무기를 가진 인재가 되어라라고 오.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김쌤이 AI보다 나은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일단 많은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따뜻한 감성 그리고 아주 재치 있는 유머 예. 그리고 아무리 AI나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네. 이런 외모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요. 쉽지 굉장히 않죠. 어려워요. 요건 인정해요. 요건 인정. 예, 외모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AI가 우리 김쌤의 감성과 유머 감각만큼은 따라잡지 못할 거란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대체 불가입니다. 이렇게 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예전에 각광받던 직업이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네. 반대로 예전에는 없던 직업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이색 직업에 몸담고 계신 분들을 초대했죠. 네, 뭐 한 번쯤 들어본 직업도 있고요. 이런 직업이 있었나라고 놀랄 만큼 새로운 직업도 있거든요. 그 주인공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색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세 분이 스튜디오에 나왔는데 먼저 인사와 함께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우리 시청자께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곡물 전문가 밥 소믈리에 박재현입니다. 네, 직업을 밥 소믈리에라고 밥 얘기를 소믈리에.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왜 요리에만 와인을 그렇죠. 추천해주는 와인 소믈리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예. 밥 소믈리에는 좀 생소하다 생소하거든요.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와인 소믈리에하고 똑같습니다. 오. 와인 소믈리에가 좋은 와인을 추천해드리듯이 네. 저도 많은 다양한 종류의 쌀 중에서 소비자 취향에 맞게 추천해드리고 또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하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드려가지고 많이 쌀을 드실 수 있게 예. 그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밥과 쌀에 관한 전문가신 것 같은데 네. 본격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옆에 계신 분 소개해 주실까요? 예,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 제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을 자주 접해보긴 했었는데 직접 만나뵙긴 또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예.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개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촬영하고 있는 펫 포토그래퍼 박영주입니다. 펫 어. 포토그래퍼 박영주 씨. 네. 우리말로 하면 반려동물 사진 작가 그 정도 네, 될까요? 맞습니다. 반려동물은 그러면은 동물이 스튜디오로 옵니까? 아니면 작가께서 이제 동물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까? 반려인이 데리고 오죠. 근데 오늘
세 분의 직업을 네. 딱 듣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 제 주변에 이 세 분과 같은 직업을 가진 분이 안 계신 걸 봐서는 희귀한 직업은 맞아요. 맞네요. 그렇다면 세 분 모두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신가요? 먼저 우리 밥 소믈리에. 네, 먼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00여 명 정도가 네? 에? 국내에서 의외로 되게 많네요. 네. 의외로. 예,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요. 예. 오, 많다. 디지털 장의사.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거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은 한 15분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회사도 한 15군데가 되고 예. 한 15분 정도 활동하시는데 중간에 그 뭐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는 것도 있고 그렇게 1인 회사인가 봐요. 15명이 또 회사를 또 그렇게 그러니까요.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요. 또 펫 포토그래퍼는 얼마나 많은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인물 촬영을 하면서 네. 반려동물이 같이 출입하는 반려동물 동반 스튜디오는 있지만 반려동물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스튜디오는 몇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일단 그 세 분 중에 디지털 장의사 국내 1호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은 1호니까 직접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이 특별히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세 분 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저희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없어도 됩니다. 저는 있습니다. 에? 저는 인증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격증 제도가 있는 거군요. 예. 그러면 그 자격증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그 시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예. 일본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가분은 뭐 당연히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을 것 네,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밥 소믈리에 전 사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밥 소믈리에. 저도요. 가장 궁금한 게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밥 소믈리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기관이라든가 푸드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연구기관이나 뭐 식품회사. 예, 그렇죠. 가까운 일본에서는 네. 이제 직접 식당 운영하시고 오. 책임 셰프를 활동하시는 요식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예.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드회사, 연구기관 그런 데서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박재현 씨도 그럼 저는 이제 대구에서 곡물 전문샵을 운영하고 있고 오. 그리고 대형 백화점 마트에서 별도 곡물 매장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 잠깐 밥 소믈리에는 마트나 뭐 곡물 가게 같은 곳에서 쌀을 종류별로 좀 추천도 해주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쌀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추천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국내에는 쌀 종류가 얼마나 있나요? 지금 등록된 품종은 300개가 네. 넘는데 어. 시중 유통되는 거는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만 유통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 품종들은 개발되었다가 사장이 돼버리고 일단 안 사니까. 안 사니까. 근데 그것도 맞는 게 네. 저희는 주부는 마트 가서 쌀을 살 때 품종을 뭐 고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벤트 쌀은 뭔가 이런 걸 먼저 우선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쌀이 품종에 따라서 맛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죠. 네. 예, 특히 최근 들어서 새로 개발된 품종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품종에 따른 맛과 향 이런 차이가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 향까지. 예. 그럼 쌀을 고를 때 어떤 중요한 기준이 있나요? 뭐 모양이 어떻다 이런 쌀을 잘 고르는 기준 어떤 걸 골라야 돼요? 일단은 품종을 보시고 도정 일자를 보시고 네. 그 두 가지만 보셔도 충분히 좋은 쌀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도정 제일 최근에 된 거 위주로 사긴 했었는데, 예, 좋은 방법입니다. 오, 네. 쌀 모양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집에서 지금까지 늘 한 종류의 쌀만 먹었거든요. 처갓집에서 주는 쌀. 그렇기 때문에 품종도 모르고 그냥 공짜이기 때문에 먹었는데 그 와인 소믈리에는 뭐 예를 들어 육류랑 어울리는 와인이 어떤 거냐 그렇죠. 입맛에 따라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혹시 밥 소믈리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국이랑 먹고 싶어, 뭐 찜이랑 먹고 싶어 이럴 때 어울리는 밥 같은 거, 쌀 같은 거 추천 안 해주시죠? 추천은 해드리는데 이제 셰프들 취향에 따라 가지고 약간은 달라요. 예.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특히 찜 종류 같은 경우는 양념 종류가 쌀을 잘 배어드려야 되고 또 밥맛도 고슬고슬한 밥맛이 오.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쌀도 제가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만 예, 고시가리 같은 품종 이런 품종을 보내드리고 국물 있는 종류 네? 탕이나 오, 국 그럴 이쪽으로는 때는? 이제 그 찰기는 밥이 좋을 것 같아서 진상 같은 품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향이 있는 품종 해서 골드킨 3호라고 찰기와 고유의 밥향이 강한 향이 쌀이 있어요. 이런 쌀들은 이제 여러 가지 집에서 가정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면
그 풍미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밑반찬이랑 같이 그렇죠. 먹어도 풍미가 예. 느껴지는 게 중간에 있는 저거군요. 밥 소믈리에는요. 쌀 나달만 봐도 품종 알 수 있나요? 그런 품종도 있고 네. 아닌 품종도 있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이제 시험 주관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시험 과목은 뭐입니까? 과목이라고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필기와 실기가 이루어지는데 예. 첫날은 이틀 동안 시험이 진행되거든요. 첫날은 강의를 듣습니다. 네. 강의를 듣고 둘째 날 오전에 필기 시험 치르고 오후에 실기를 치르는데 이제 필기 시험은 말 그대로 쌀과 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 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다양하죠. 시사적인 것도 있고 전문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네, 그리고 실기는 이제 직접 먹어보고 평가하는 거죠. 쌀을 먹습니까? 아니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죠. 그런 다음에 뭘 맞춰야 돼요,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여러 품종들이 종복대에 섞여 있는데 네. 같은 품종을 찾아내는 거죠. 와, 상당히 어려운데요. 하나의 쌀로만 밥을 짓는 게 아니라 예, 예. 섞어서 예, 밥을 몇 가지 품종이 짓는데 나오는데 같은 품종끼리 같이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럼 밥을 먹어보고 네. 예를 들어서 A와 C가 같은 품종이면 이 품종과 이 품종은 같은 품종이다. 그리고 이제 햅쌀과 묵은 쌀. 이게 오래된 쌀이다, 최근에 나온 쌀이다. 네, 그런 이제 먹어보고 맞추는 거죠.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 자격증이 그냥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합격률이 낮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습니까? 합격률이나 경쟁률 뭐 그런 거는요? 솔직히 이제 그 공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반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 정도. 이 어마무시한 자격증 시험을 통해서 밥 소믈리에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까 강의를 먼저 듣고 자격증 시험을 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강의도 일본어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겠죠. 예, 필기만 그 나라의 언어로 문제지가 제공되고 실기와 강의는 일본어로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이 자격증을 위해서 일본어를 따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쌀한 지 올해 24년 됐는데 네.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을 많이 갔었어요. 쌀 때문에. 가다 보니까 좀 일본어 그때 많이 터득도 했고 또 시험이 가까우다 보니까 관련 분야 언어를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를 했고 예, 그래서 일본어를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론과 실기면 사실 이론은 그냥 외우거나 뭘 하면 되지만 실기 테스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쌀인지를 맞춰야 되잖아요.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와, 이 테스트 과정이 어느 정도로 많아요? 실기 얼만큼을 통과해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평균 70% 이상 이제 맞춰야 되죠.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미각이 굉장히 발달하셔요. 미각도 그래 지금 밥을 일단 다양한 걸 많이 먹어봐야 돼요. 경험이 중요하네요. 늘 밥 먹는 게 연습이구나. 밥을 많이 먹어야 통과할 수 있는 자격증 그러니까요. 시험이었어요.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쌀마다. 예. 예, 그걸 많이 먹어보게 되면 이제 뭐 단맛이라든가 네. 아주 고유의 그 입에서 느껴지는 풍미, 식감 이런 것들이 식감 좀 예, 단단한지 예, 예. 뭐 그런 촉촉한지 경도 이런 것도. 거 판단해가지고 뭐 저도 다 맞추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자격증이 없다고 그러셨죠? 지금 이제 일부 요리학원에서 밥 소믈리에라고 이제 그 자격증을 내긴 있는데 네. 이제 인정을 못 받죠. 사실. 그러면 일본의 협회에서 이제 그 발행을 하는 자격증이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격증이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말인데 굳이 일본까지 가서 그 어려운 시험을 보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쌀을 계속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쌀이 들어온 시기.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 쌀들이 굉장히 좀 관습적으로 이제 쌀 산업이 이루어져 왔고 어떤 전문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체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좀 뭔가 전문적으로 이런 걸 다루면서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쌀 유통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많은 정보들을 좀 제공해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쌀 산업이 좀 한 단계 좀 이바지할 수 없을까 하던 차에 그걸 알게 돼서 제가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쌀 산업의 전반적인 걱정까지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지금 거네요.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쌀 수비가 줄어서. 쌀을 하신 지 20여 년 됐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쌀을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일을 이제 하셨나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쌀 판매부터 시작을 했죠. 유통 예, 유통. 하시다가 더욱 관심이 생겨서 예, 전문적으로 예, 공부해 보다가 맞습니다. 예. 그러신 거고. 뭔가 우리 쌀의 메신저가 되어야겠다. 뭐 이런 포부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요즘 소비자들은 어떤 뭐 맛있는 쌀을 찾는 추세를 갖고 가나요? 워낙 쌀 소비량이 줄고 있어서 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쌀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죠. 비싸지만 좋은 쌀, 그리고 싼 쌀, 중간 쌀이 판매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쌀 소비도 굉장히 지금 고가 고품질 쌀 그리고 낮은 가격대 일반 쌀 네. 이렇게 지금 갈라지고 중간 쌀들이 지금 살 자리가 없습니다. 그 중간 쌀들은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낮은 쌀들로 이제 가격이 이제 흡수이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저는 이 밥 소믈리에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물론 와인 소믈리에도 생각이 났지만 우리가 바리스타들 보면요 좋은 커피콩 찾아서 막 전 세계를 떠돌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 커피콩이랑 이 커피콩이랑 섞어서 자기만의 이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쌀도 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블렌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 쌀도 있죠. 제가 소믈리에 되고 나서 처음 이제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품종들이 너무 많이 개발되면서 다 네.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품종과 품종을 섞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예. 그리고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네. 특히 작곡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작곡과 쌀을 브랜딩해서 이제 맞춤형 쌀, 건강 맞춤형 쌀. 쉽게 말해서 난 혈압이 있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예. 혈당이 어떻게 먹어야 고민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작곡을 적정하게 배합해서 비율을 예, 알려주시는군요. 그렇던 좀 컨셉을 갖춘 혼합곡, 혼합쌀 그런 쌀들을 지금 최근에 많이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쌀 블렌딩이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사실 저는 쌀의 뭐 밥맛은 품종보다는 밥솥이 좌우한다 이래서 저희 뭐 엄마 집에 밥맛이 맞아 엄마 밥솥 바꿀 때 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밥을 짓는데 밥솥과 이 쌀을 어떻게 하느냐 짓는 법도 좀 맛의 차이가 나지 않나요? 많이 나죠. 네. 예, 밥솥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밥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같은 쌀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 박지원 소믈리에는 집에서 전기밥솥 쓰세요? 아니면 돌솥에다 직접 어. 하세요? 저는 솔직히 과연? 평일에는 서울에 있고 네. 주말에는 대구에 오거든요. 예. 대구에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서울에 있을 때도 가급적이면 제가 해 먹으려고 하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즉석밥 먹는 거. 그건 전 적석밥하고는 아주 상극이고요. 그러세요. 고집이 있으시군요. 네. 왜냐하면 좀 그 적석밥에 대한 어떤 매출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쌀수비는 줄어들고 있고. 예.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밥은 많이 드시고 싶어 하는데 네. 바쁘고 귀찮으니까 예. 적석밥을 드시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좀 그에 맞춰가지고 일반 밥을 많이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계시는구나. 밥을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계신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밥 소믈리에는 과연 밥을 어떻게 지을지 저희가 직접 이 스튜디오에서 밥을 하시는 모습을 뵈고 그 밥 냄새도 맡으면 참 좋을 텐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예.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은 좀 특별한 밥맛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고 싶어서 오. 골든킹 3호라는 품종의 쌀을 준비했습니다. 이 쌀은 찰기도 좋지만 밥을 할 때 아주 색다른 누룽지 향이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향과 밥맛이 아주 적절하게 어우러진 최근에 가장 핫한 품종입니다. 씻는 것도 중요한 거죠. 밥 짓기의 첫 단계도 이제 쌀 씻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쌀 씻을 때 혹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지금은 가장 부드럽게 빡빡 문지르시는 게 부드럽게 씻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쌀은 30분 이상 꼭 담궈놓으셔야 됩니다. 30분 이전까지는 쌀 안에 물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2시간이 넘어가면 또 변화가 없습니다. 적정 침적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예, 불린다. 맞습니다. 아유, 저 가마솥에 하면 마시잖아요. 돌솥, 네. 돌솥이요. 돌솥. 불려야 한다는 거 저희가 하나 배웠어요. 예, 물량은 쌀과 1대1로 맞추겠습니다. 저는 항상 손등에 찰랑찰랑이었는데 기준이. 근데 왜 뚜껑을 안 닫아요? 네, 뚜껑을 열어놓고 하다 보면 끓는 점이 오래 유지돼요. 그러면 밥알이 더 잘 익습니다. 네, 저게 좀 제가 다른 방법입니다. 지금 보글보글 하고 있어요. 이제 보글보글 끓으면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 시작하면 이제 이제 뚜껑을 덮습니다. 예. 끓으면 네, 뚜껑을 덮고 중약불로 한 15분 정도 가열을 합니다. 불을 낮춰주군요. 뚜껑 닫지 않고 밥하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요. 이 젓는 이유가 밥이 다 됐을 때 온도가 한 100도 전후입니다. 그런데 가장 맛있는 온도가 60도 전후인데 이렇게 젖어 줌으로써 밥은 열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온도에 건접하게 되는 거죠. 맛있겠다. 저어주는데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향기가 지금 우리 스튜디오로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아마 화면 보면서 저 같은 주부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려야 불리고. 되고 너무 깨끗하게 씻으면 안 되고 이런 각종 팁들을 많이 얻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로 좀 쌀을 빡빡 씻었었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물을 그냥 바쁘다 보니까 붓고 바로 밥 짓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생수 붓고 좀 이렇게 불려가지고 30분 이상. 예, 좀 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배운 걸로 네. 집에 가서 밥 지어서 좀 어떻게 사랑 좀 받으시죠, 김쌤.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갑자기 왜 그쪽으로 갑니까 또? 사랑을 좀 받을 나이가 됐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 또 셰프님의 노하우를 제가 제대로 해가지고 너무 맛있으면 예. 네. 자기가 한 게 맛있으니까 이제 계속 해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밥 짓는 제대로 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알아서 많은 분들께서 밥을 많이 먹게 되면은 쌀 소비량도 늘어나고 농촌 분들도 아주 힘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쌀 메신저로서 우리 밥 소믈리에로서 우리 박재현 씨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쌀이 좋아야 될 시대는 끝났습니다. 쌀이 좋은 건 기본이 되는 거죠. 네. 이제는 밥을 많이 드시게 하기 위한 밥 문화를 바꿔야 되는 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가 많이 개발을 하고 좀 그쪽으로 많이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쌀 네. 정말 쌀 소비 걱정 안 하게 많은 분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쌀 네.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쪽으로. 밥 문화를 또 변화시키는데 예. 큰 일조하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네. 다음은 디지털 장의사 김호진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4차 산업 유망 직종이더라고요. 이 디지털 장의사. 맞아요. 듣기는 들어봤는데 네.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도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세 끼의 밥을 먹으면 이제 배변을 해서 이제 배출을 해야 되고 똑같아요. 온라인 공간도 현실에선 그게 맞고 좋은 글이고 내가 타당해서 그걸 써가지고 올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서 불편한 게시물로 변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삭제해 주는 일이 이제 디지털 장애사. 그러면은 이제 불편한 게시물도 온라인상에 있는 것들을 지워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제 해주시는 건데 보통 뭐 악성 댓글이라던가 동영상 피해자들의 경우가 많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보통 우리 회사의 의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청소년들이 가장 많아요.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연예인의 악성 댓글을 한 70%는 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춘기 때 자기의 폭력성을 네. 그 악성 댓글로 막 써서 풀어냈다가 그리고 자기 경쟁 관계에 있는 팬, 네. 경쟁 관계에 있는 팬의 자기가 좋아하는 팬의 경쟁 관계에 있는 이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악성 댓글을 엄청나게 달아요. 예. 달다가 이제 18살, 19살 되면서 자기 자신을 후회를 해요. 이제. 예. 후회를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상이 털려서 네. 신상이 털려서 이제 익명성에는 또 아이디가 몇 글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문맥의 패턴을 보면은 이 패턴을 가지고 이 접목을 시켜보면 데이터로 그걸 어떤 사람인지 대략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익명성, 그다음에 그 실명 거기에 써놓은 게시물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네. 누군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신상이 털려서 이제 학교 그리고 어디 사는 지역 그리고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오픈이 돼서 네. 이제 고생하는 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 고생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큰일 났다고 막 그냥 전화해서 말도 못 하고 그냥 이 아이들은 그냥 전화 끊어요 그냥 했다가 끊는 거야. 예. 어렸을 때 보시면은 뭐 말을 하고 싶은데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이게 올라와서 말을 못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전화해가지고 삭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큰일 났다고 네. 학교 내일 못 가겠다고. 네. 어머나. 그런 애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청소년뿐만 아니라 네. 모두 다 합해서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제 게시물 지워달라는 의뢰가 들어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한 150건에서 한 180건 정도 보통 요즘 의뢰가 많네요. 오는데 청소년이 50%고 예. 나머지 이제 그 성인들 그리고 일반
이 디지털 성폭력에 유포가 된 사람들, 네. 이제 그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연예인들, 정치인들 이런 보통 그렇게 많이 의뢰를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디지털 장의사라고 해서 고인이 된 분들의 기록을 삭제해 주는 일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은 안 하시나요? 고인의 의뢰는 별로 사실 오진 않습니다. 예.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하루에 16시간 근무를 하는데 낮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밤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서 총 한 16명 정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20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10여 분의 직원이 200건의 10%만 의뢰가 직접 들어오는 예. 건 10%만 이제. 그럼 다 받아들이기에는 좀 힘드신 건가요? 그 중에서는 청소년들은 다 무료로 삭제를 해주고요. 반성문으로 이제 해서 해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저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죠. 예. 그렇군요. 근데 조금 전에 청소년의 의뢰가 많다는 것이 좀 놀라울 따름인데 예.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친구나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도 못하는 고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 말을 못하고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비용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저기 이 아이들이 전화를 하면은 네. 그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1년 뒤면 자기 성인이 되니까 네. 그때 알바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어머나.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자기 한 달에 용돈 5만 원 받는데 제가 10,000원씩 한 달에 입금하겠다. 아이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거?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 고객의 50%가 청소년인데 50% 어떡해. 고객이 다 무료예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직원이 16명이나 되는데. 네, 근데 또 이렇게 성인들하고 예. 그리고 연예인들한테서 이제 기업들한테서 받은 이제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인건비를 쉐어해서 쓰는 거죠. 뭐. 그리고 참 그 청소년들은 무료인 대신에 네. 반성문을 쓰게 한다. 아까 그 그런 것도 말씀하신 있어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어떤 내용을 코로나 받습니까? 이전에는 이제 사회봉사 20시간. 너도 일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네. 너도 네 스스로를 반성을 해라.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이제 그 20시간에 이제 그 사회봉사를 하고. 하라고 그랬고,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반성문 3장.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구구절절 맨 처음에 이제 게시물들을 쓸 때 만들 때 이제 자기가 네. 왜 게시물을 만들었고 자기는 주목을 어떤 이유로 주목을 받고 싶었고 그 다음에 주목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고 자기가 성인이 된 것 같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시간이 2, 3년 지나고 이제 그들은 이 정체성이 급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땅 초등학교 때 이제 했던 행동들, 뭐 립스틱 그리는 거, 뭐 화장하는 거,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상자리 애가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그리는 네.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친구들이 부끄러워. 그걸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창피하고 네. 너무 저기 도망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삭제해달라고 보통 많이 그래요. 반성문은 성실히 썼는데 막상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게시물이 다 지워진 걸 알고는 입장 바꿔가지고 그냥 없으면 하라고 땡. 그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친구도 있고. 어머. 그런 경우도 왕왕 있군요. 그런 경우가 자주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고마운 줄 몰라요.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급한 일이고 긴장해서 흥분해서 자기가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들이 성인 되면 나중에 이제 고마움을 알겠죠. 청소년 외에 그러면 기업이나 뭐 연예인, 정치인들은 어떤 거 지워달라고 의뢰가 옵니까? 정치인들은 자기가 이제 활동했던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 사실이 아닌 내용 가지고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제 왈가왈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삭제해달라고 의뢰를 하는데 정치인들은 이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해도 많이 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저희가 애초에 그 삭제를 해주지 않고 정치인의 가족들이 신상이 오픈되어 있는 부분들 네. 그리고 방송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의외로 저기 의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의뢰? 취재를 하고 인터뷰하고 뭘 활동을 하고 이제 무슨 기사를 내보내다 보면은 그게 이제 뜻하지 않게 그 해당 당사자에게 피해가 가는 이 상황이 있고 그걸 통해서 피해가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게 좀 원한이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면서 이 사람의 신상을 갖다가 찾기 시작하면서 활동 내역을 찾으면서 이 사람의 가족, 이 사람의 남편, 이 사람의 자식, 이 사람의 직장에 이 남편의 직장까지 이거 다 정보를 알아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뭘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욕을 하면서 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티즌 수사대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열심히 찾으면 다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만큼 디지털 발자국이 잘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걸 지우는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기술은 개인정보를 찾아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삭제를 하면 네. 개인정보의 7가지 정도 얼굴, 뭐 이름, 자기 주민등록 번호, 휴대폰 번호, 그리고 사는 집 주소, 그리고 학교
뭐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삭제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유의 아이디라든가 별명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삭제를 하면은 신상이 이제 털릴 리는 없죠. 그리고 스스로가 이제 우리가 SNS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많이 하고 SNS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알리려고. 재밌잖아요. 즐거워서.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고 네. 그리고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절약되고 그리고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그 SNS를 통해서 너무 희낙락 즐거워 뭐 울기도 하고 막 연예인 누구 사건 보고 막 이런 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재밌게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일 게시물이 생겼을 때 네. 뭘 썼어요. 만들고 누구 좋아요 누르고 가서 댓글도 막 달았어. 근데 그런 것들을 댓글 달았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가 지워야 돼. 지워야지만이 어떤 그 신상이 오픈돼서 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일이 확률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그 고객이 의뢰하는 건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요?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네. 외국 사이트라든가 해적 사이트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개인정보하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개인정보가 틀려요. 기준이 다르겠죠.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미국은 굉장히 개방적이어서 이거는 올린 사람이 책임져야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삭제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없다. 그런 당사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거를 삭제를 요청을 하던가 아니면 네가 그걸 보지 말아라. 어머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각이 굉장히 다르네요. 그죠? 난감하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이제 이 국제적인 법적인 공조를 통해서 한글 서비스가 되는 부분에서는 한국의 인권법을 따라 가지고 이제 법을 적용시켜서 그거를 삭제를 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서비스가 이런 게 좀 돼야 되면은 법적으로 이제 마련되면 되게 좋겠죠. 혹시 그 의뢰 들어온 일 중에 거절하신 경우도 있습니까? 거절하는 경우가 이제 그 가해자들, 범죄자들. 청소년들 그 저기 뭐 무슨 문제가 돼서 이제 그 엠번방의 사건의 가해자들로 있는 사람들은 뭐 저희가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건 삭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가해자더라도 이제 그 사람의 뭔가 이제 사실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게 네 가지 경우로 이제 유포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경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보복성 그리고 해킹. 예. 휴대폰 해킹이 너무나 쉽거든요. 아, 그래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는 순간 이 사진을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라 이 당신의 휴대폰 안에 있는 정보를 내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정보로 답이 이제 뒤에는 그런 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클릭하는 순간 내게 모든 데이터가 쫙 휴대폰에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내고 또 다른 또 게시물들을 만들어서 이거 안 보내면 또 너한테 이거 너 연락처 이거 여기 너 엄마 너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락처가 있잖아. 이 친구한테 너 사진 보낼게.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니까 또 다른 게도 공개되고 오픈되고 노출되고 2차, 3차, 이렇게 되는 4차 거. 피해로 이어지게 되겠네요. 그럴 때는 살아있는- 이게 살아있는 지옥. 맞아요.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개인정보가 털리는 거.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게 사실 가장 무서운 일인 거예요. 예전에는 뭐 힘센 아저씨나 힘센 형들 만났을 때 이제 주먹으로 막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참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데 비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 사이 이게 이제 얼마큼 유지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국내 1호 디지털 장의사잖아요. 네. 이 직업명은 그러면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저희 건가요? 회사가 그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을 했어요. 예.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다가 시리얼 브랜드의 광고를 이제 찍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아이가 이제 악성 댓글이 너무나 많이 붙은 거예요. 이 콘티가 이제 나 좀 잘났다. 나 못생겼지만 난 열심히 놀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한다. 잘난 척하는 광고였는데 그 광고가 나가자마자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던 거야. 그 아이의 이름하고 학교하고. 그 모델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어. 시작한 거군요. 그래서 그 악성 댓글을 이제 삭제해주다 보니까 이게 네. 비즈니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예전에 모델 에이전시를 했던 이 산타크루즈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디지털 장의사라고는 누가 불러준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실 저는 제가 네. 연예인들의 악성 댓글이라든가 이 모델들의 악성 댓글을 삭제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를 이제
아 이거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앞으로 돈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원래 장의사를 하려고 이제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기자분들이 그냥 네. 편하게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세탁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기사를 쓰고 뉴스에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붙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혹시 새로운 직업명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쏨, 쏘며? SORM. SORM. 이게 뭐예요? 뭐냐면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이 삭제 업무를 했으니까 네. 저희 회사의 고유 앞에 S자 산타.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네. 레putation 매니지먼트 온라인 매니지먼트. 평판 관리. 평판 매니지먼트. 예. 그러니까 삭제 위주의 평판 위주 평판 관리 그래서 SORM이라는 이름을 칭해서 저희는 사용하고 싶은데 그냥 사람들이 그 힘들잖아요. 네. 장의사 이렇게 편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시작은 그러니까 모델 에이전트 하면서 그 꼬마 모델의 일상을 네. 되찾아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신 네. 거군요. 예. 예, 그 잊힐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근데 그 아이가요. 예. 이 자기 광고를 보러 딱 들어갔는데 광고를 딱 봐서 좋았어. 근데 그 아래 댓글 단 거 300개, 400개 댓글 단 걸 보니까 거기에는 나가 죽어라. 너무 아이고. 돌 맞아 뭐 할 진짜 애. 그게, 너 학교 아이고, 내 친한 상처다, 친구가 누가 상처. 있는데 너한테 네 반에 찾아가서 널 분명히 너 해코지 할 거야. 정말 심한 얘기. 아이고. 확 죽지 왜 살아. 막 이런 얘기들이 댓글이 300몇 개. 얘가 그걸 다 읽으니까 세상에서 귀하게 자란 딸아이가 그럼요. 자기는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거야. 그 학교도 못 가지 무서워서. 예. 그래서 실어증 뭐 이런 게 걸려가지고 병원 다니고 왔다 갔다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러다가 그리고 저희가 광고주한테 그걸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광고 좀 내려줄 수도 없냐. 그래서 광고 제작사에서는 뭐 그 제작비가 뭐 10억, 제작비가 뭐 1억 이상 들고 한 달에 매체비가 15억씩 나가는데 그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딱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다. 어떡하지 발말 둥둥 그러다가 이 똑똑한 직원 한 명이 사장님 이거 삭제 한번 해볼까요? 이러는 거야 저한테. 그래서 야 그게 삭제가 돼 그랬더니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한번 해보죠라고 한 거야. 어머나. 그래서 그거를 삭제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삭제를 하니까 그 아이도 너무 좋아하지. 그렇죠. 광고주도 앞으로 이 광고는 우리 회사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되게 좋은 직업이구나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모델의 하게 된 거예요. 잊힐 권리를 찾아주셨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요즘 이 디지털 게시물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말이 잊힐 권리인데 네. 직접 우리 김호진 씨께서 잊힐 권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시류가 지난 시간이 지난 게시물들 이 온라인상에서 내가 불편해하는 게시물들을 삭제하는 권한이 잊힐 권리고요.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잊힐 권리가 있다. 누구나 자신의 과거 기록 때문에 현실이 괴롭다면 예. 안 된다. 예. 이런 마음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뭐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시지만 많은 분들의 의뢰인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뭐 대다수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던 분들일 텐데 네. 그 가운데 좀 내가 좀 잊지 못하는 네네네. 기억에 남는 분도 있으신가요? 아, 저희 회사에 그 교회에서 많이 의뢰를 하시고요. 네. 종교단체에서 의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래요. 그 점 보시는 분들 음. 이런 분들도 의뢰를 되게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점 보시는 분들도 자기의 어떤 운명은 자신이 모르는 거야. 자신이 고객들이 계속 쌓이다가 고객들이 이제 그 안 좋은 악성 댓글을 이제 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가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제 이거 삭제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예. 하는 부분들이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예, 있죠. 예, 예. 이런 부분이 좀 약간 해학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도 그 악성 댓글이나 영상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네네.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유포가 되면 이게 평생을 이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해요. 저희 같은 직업이 생기기 전에는 과거에 디지털 성폭력에 유포된 이게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국에는 이사 갔다가 그리고 외국에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금방 또 소문이 나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한국에서 또 금방 소문이 나서 그 당사자는 정신병원에 가서 이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자살해서 생을 마감해서 자기 거를 이제 끝내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자기 직장을 하면서도 저희 같은 직업이 생겨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바탕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좀
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좀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디지털 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네. 제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직업이 양날의 검이에요. 누구의 게시물들을 이제 찾으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신상을 다 이제 캐고 일으켜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좋은 일에 써야지 좋은 일이 되는 거고 이걸 정말 나쁜 일로 저희가 그걸 쓰게 되면은 이 세상이 참 혼탁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늘 있습니다. 조심하고 경계하는 네.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네, 되겠네요. 그 선을 잘 지켜서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어려운 직업이네요. 끝으로 만나볼 분은 펫 포토그래퍼, 반려동물 전문 사진 작가입니다. 박영주 작가님. 네. 그 반려동물 전문 사진 스튜디오는 일반 스튜디오와 뭐가 다른가요? 일반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뭐 만삭 사진 촬영이라 하면 이제 임산부 분께서 오시겠지만 이제 그분들에게 맞는 이제 온도와 예. 습도를 맞춰주듯이 이제 반려동물들이 이제 입어야 될 옷 어.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털을 입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예. 네. 얘들을 그루밍 해줄 수 있는 그루밍 룸이라든가 어. 이제 말려야 되는 침이라든가 눈물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드라이 할 수 있는 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갖춰야 될 게 많네요. 네. 어. 혹시 출장 가서도 촬영하시나요? 네, 출장 가서도 뭐 자택에 방문해서도 할 수 있고 아이가 공원에서 뛰는 것도 찍을 수 오. 있고 뭐 세미나를 열어달라는 분도 있고 훈련사분이 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웨딩 촬영처럼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출장 가서 그 사람의 공간에서도 찍어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건데 그러면 보통 촬영을 할 때 반려동물만 찍는지 아니면 반려동물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함께 찍는지 궁금해요. 종종 반려인과 함께 같이 촬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이 아이의 모습을 아. 예쁘게 담고 싶어서 추억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단독 촬영이 많군요. 네, 단독 촬영이 대부분입니다. 뭐 저 친구 중에 애견인이 있는데 네. 그 뭐 사랑하는 강아지를 어찌나 그렇게 고급스럽게 단정을 하고 찍었는지 정말 돈 많이 정말요? 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진만 봐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주로 찍는 동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찍는 동물이 아무래도 강아지나 고양이 음. 이쪽으로 있고 네. 좀 이색적인 동물은 뭐 이색적인 동물 같은 경우에는 말이나 승마 사진 촬영도 있었고 오. 이제 고슴도치 키우시는 분도 있고 파충류 키우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구아나 카멜레온도 있고 뭐 앵무새나 이런 분들도 있고 닭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아 닭도요? 예, 닭을 찍어달라는 애완용으로? 경우가 예, 뭐 있었긴 했는데 반려동물로? 예, 애완동물로 오. 키우세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촬영하기가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어디로 어떻게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음. 이게 항상 촬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네. 촬영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그럼- 까다로운 동물은 뭐? 오 궁금해요. 강아지 외에는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과 단시간 내에 교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강아지는 간식 있으면 되게 사랑스럽게 그렇죠. 봐주잖아요. 아. 예. 그런데 그 외의 동물들은 다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우, 많은 애견님께서 지금 사진 찍고 싶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펫 포토그래퍼로 활동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횟수로는 2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아 2년 차면은 네. 아주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일을 하다가 펫 포토그래퍼로 활동을 네, 하게 되신 원래는 거예요? 촬영하는 일 말고 다른 네.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가 오. 예,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촬영이라는 걸 좀 하게 되었죠. 어떤 특별한 계기였을까요? 계기라고 하면 우선 마음 제가 아픈 네, 좀 계기인가요? 아픈 기억이 있는데 네.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같이 이제 키웠던이 네. 아니죠. 커왔던 그런 아이 반려동물 흑염이라고 있었어요. 네. 흑염이라는 아이랑 이제 같이 잘 커오다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됐어요. 그런데 얘가 건너고 나서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동물 관련 프로그램을 아예 8년간 시청을 못할 정도로 되게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예. 그걸 되게 심하게 앓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너무 기억이 남으니까 얘 기준으로 우리 가정이 기억이 돼요. 얘가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 얘가 이랬었는데 얘 기준으로 우리 가정이 다 연대기가 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얘 사진을 봤는데 13년간 촬영했던 사진이 40장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2년 차 됐는데 10만 장이 있어요. 다른 가족들의 강아지들, 예. 동물들의 사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떠난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네. 이제 새로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사진을 남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신 거군요. 네네. 예. 그럼 우리 집 강아지도 사진 찍을 때 여기 가야 되겠어요. 저 맨날 촬영 가만히 기다려. 이렇게 했었는데 잘 언제든지. 찍어주실 것 같아요. 어디서 활동하세요 그러면 주로? 부산 기장에 위치해 있고요. 예. 보통 뭐 전국에서 다 오시니까 오, 네, 전국에서. 다 오셔도 그래도 부산에 한정적으로 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으면 좀 의뢰가 좀 많나요? 한 달에 몇 팀 정도 의뢰가 있어요? 아무래도 부산 경남권에서 네. 주로 많이 오시지만 그래도 한 달에라기보다 하루에는 두세 팀 정도는 촬영을 하고 오. 있고 네. 한 세 팀까지는 촬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애기들 100일 사진, 돌 사진만 찍어도 몇 달씩 걸리는 사람도 꽤 힘들죠. 되거든요. 애들이 네. 자거나 울거나. 맞아요. 근데 특히나 거기 스튜디오에 오시는 고객분들은 이 대화가 안 통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보아 뱀 길이가 한 4m, 5m 되는데 몸을 좀 접어주시겠어요? 이것도 안 되잖아.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이라고 참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그 좀 유쾌하게 좀 이렇게 촬영에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뭐 딸랑이 흔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강아지로 예를 들었을 때는 네. 강아지와 촬영하기 전에 얘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 그리고 얘의 성향을 파악하고 얘랑 친구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저의 노하우가 있다면은 우선 이 촬영을 일단 놀이처럼 만들어 나가는 게 저의 부드럽게 진행 방식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가 돼서 부드러운 촬영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뭐 사람이랑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사진 작가를 찾을 때는 이제 뭐 정해져 있어요. 뭐 증명사진 찍을 때, 네네. 여권 사진 찍을 때, 아니면 웨딩 사진 찍을 때라든지. 그럼 반려동물은 어느 때 사진 찍습니까? 반려동물도 사람 촬영과 똑같아요. 오. 반려동물의 증명사진은 오. 네. 증명사진은 증멍사진, 네. 증양사진이라 부르고요. 오. 그리고 가족사진 같은 경우에는 개족사진, 양족사진 이렇게 예. 부르고요. 아. 그리고 이제 돌사진 촬영이나 장수사진 촬영은 사람 사진과 똑같은 맥락으로 흘러간다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여기 야외 스튜디오인가요? 네, 야외 스튜디오. 이렇게 여러 강아지들이 함께 촬영을 할 때도 있군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애견 유치원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아, 유치원. 그래서 아이고. 여러 마리가 지금 있는 거군요. 네. 귀여워. 어머 어떡해. 직접 찍으신 거겠다, 그쵸? 네. 어머, 저 속에 이거 스며들어서 순간 촬영하고 너무- 있으면 네. 정말 이제 업무라고 느껴지지 않고 행복해요. 그러겠네요. 네. 아유, 너무 이제 귀여워. 개족 사진. 개족 사진. 네. 와, 아까 그 순간 포착한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정말 소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일반인 봐도 이렇게 예쁜데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저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좀 예쁘겠습니까? 뿌듯하겠어요. 예. 굳이 펫 스튜디오를 찾아가서 펫 포토그래퍼에게 사진을 맡겨야 할 이유를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전 아까 그 개족 사진 이런 명칭이 있는 게 되게 놀라운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유래를 한 건지. 명칭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반려인분들,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네. 대부분이 만드시는 것 같고 아. 스튜디오에서도 가끔은 만들어내는 용어가 있지만 네. 정말 대부분은 반려인분들이 만드세요. 오. 아니 저는 저 같은 경우 아침에 산책하면서 꽃밭이 예쁘면 그 앞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휴대전화로 되고 네. 어플로도 찍으면 그래도 예쁘게 찍혀요. 네. 근데 굳이 이 스튜디오까지 촬영을 해야 되나 싶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스튜디오까지 와서 촬영을 한다는 건 좀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새 카메라도 되게 잘 만들긴 만들지만 네. 우선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은 정말 털끝 하나 놓치지 않고 정말 순간 포착이 잘 돼요. 딱 그런 이점이 있고 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는 사연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얘한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랑 지금 돌아보니 얘한테 좋은 추억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은 네. 최근에 이제 촬영했던 아이인데 기력이 다해서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랬던 아이인데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냄새도 못 맡고 그런 와중에 이제 견주님께서 이 아이의 좋은 추억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좀 해드리고 장수 사진 같은 경우도 만들어드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뿌듯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잘 있나요? 있답니다. 아유, 네. 아, 정말로 다행이네요. 그 사람처럼 우리 동물들도 영정 사진을 찍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인데 제가 아침마당에서 그 담당이거든요. 담당이죠. 뭔지 알아요. 예.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비용이라는 거는 최소 한 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잘 모르는 게 네. 셔터 위에 굳이 돈을 얹어서 생각하지 않아서 일단 그 상담 뭐 비용적인 상담은 일단 다른 업무 보시는 분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몇 컷인데요, 그러면? 최소 200~300컷은 찍는 것 같아요. 한 마리 촬영에. 그리고 원본 전체를 다 드리고 예. 보정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이 금전적인 이제 크게 욕심이 없으신 네. 분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왔어요. 이왕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가실 때는 이 사장님하고 금액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저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화해서 드리지 않고 파일로 드리는 건가요? 인화라든가 뭐 액자를 요청하시면 해드려요. 그런데 앞서 말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네,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야, 그렇군요. 뭐 시간 여유 있고 경제적 여유 있어서 다 우리 박영주 작가한테 가서 찍으면 좋으련만 그래도 또 일단은 바쁘시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많이 촬영들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가정에서 촬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 말씀. 사진 예쁘게 꿀팁 찍을 수. 같은 거 혹시 없어요. 없을까요? 나 듣고 싶다. 어플이라기보다 네. 그냥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그냥 촬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어디에 계시든 그냥 어느 휴대폰 기종이든 간에 그냥 옆에서 그냥 꿋꿋하게 지켜봐주고 있는 우리 반려동물 한번 보고 꼭 촬영을 많이 하셨으면 최대한 좋겠습니다. 자주 찍어라. 네. 저도 이제 집에서 아기 사진 찍어줄 때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괜히 제가 막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혹시 반려동물도 똑같을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아, 높은 그래요? 목소리에 네. 얘들이 칭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 높은 목소리로 여기 봐달라고 얘기한다든가 네. 웬만하면 간식을 들고 있는 게 제일 좋고요. 오. 네. 우리 박영지 포토그래퍼 지금 들었을 때는 목소리 톤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네, 촬영을 나중에 할 때는 아.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목소리로 하기보다 휘파람으로 하고 있어요. 휘파람으로. 휘파람 아니면 또 뭐. 꿀팁이군요. 네.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쨌든 말이 잘 통하면 좋겠지만 안 통하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럼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 것 같아요. 촬영하다 보면 재밌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직 한 분이 딱 계신데요. 네. 지인분이시고 아는 형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고양이가 6개월밖에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아이고, 왜? 심장병에 걸렸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택에 방문하고 이제 자택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네. 좀 오래 살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장수 사진을 만들어 드렸어요. 네. 그런 서비스를 해드렸죠. 네. 그러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또 건강하고 오. 네, 그래서 너무 뿌듯한 그런 사연입니다. 오, 장수 사진 찍으러 네. 가야겠네. 사람하고 그러게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왜 맞습니다. 사람도 연세 드신 분들 수위 맞춰놓고는 오래 사신다는 맞아. 거죠. 그거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양한 동물들 촬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희귀 동물들 있잖아요. 보기에 그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이 예뻐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뭐 거리감 느껴지는 네네. 파충류라든지 네네. 그런 동물들은 더 힘들죠 촬영하기가. 오히려 그런 동물들이 더 촬영하기 편했던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정말요? 되게 정적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지. 네, 표정이 없어. 그냥 거미 같은 경우도 가다가 멈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돌려서 촬영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아, 포착이 잘 되는군요. 야, 조류가 제일 힘들겠다. 조류가. 다 날아가면 그죠? 큰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저희 방송 보면서 또 애견인들 가운데 나도 한번 네. 펫 포토그래퍼에 도전해 볼까 하는 마음이 오. 생긴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요. 동물 전문 사진 작가로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선- 따로 배워야 될 텐데. 따로 배울 것은 없고 카메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반려동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눈망울을 보시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고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역시도 얘를 바라볼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면은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 동물 사진은 그냥 무작정 좋아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역시 뭐 반려동물 전문 사진 작가니까 네. 기본적인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 그렇죠. 관심, 맞습니다. 사랑,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색적인 직업을 가진 세 분과 저희가 이렇게 얘기 네. 나눴는데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처음부터 이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 어떤 계기가 되어서 네.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신 거잖아요. 한 분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때 지금 이 일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는지 먼저 밥 소믈리에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 셰프님들이 네. 특히 일식 관련해서 초밥 같은 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받고 제가 몇 가지 추천해드렸는데 네. 그 말씀대로 하시고 나서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진짜 제대로 된 쌀을 찾았다. 그런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블렌딩 쌀, 네. 금관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학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시고서 진짜 아, 나 혈당 관리가 너무 잘 돼. 혈압 관리 너무 잘 된다. 그리고 현미가 굉장히 거칠어서 못 먹겠는데 네. 이거 먹어버려서 현미식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졌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막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아, 내가 진짜 필요한 존재가 돼서 진짜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정말 쌀만으로도 우리 밥만으로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건강 관리가 잘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때 그런 사례들 접할 때 정말 뿌듯하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다 보니까 네. 매일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관리가 된다면 약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김호진 디지털장에서. 네, 저는 이 직업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를 구제를 하다 보면 가해자가 주소가 나올 때가 있어요. IP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를 신고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을 때 경찰한테 그걸 저희가 제공을 했을 때 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교체가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뿌듯하고 이 남을 구했다는 어떤 그런 이 기분이 아주 그런 기분이 드는 반면 한편으로는 내가 이러다 보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아,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체가 될 때가 있는데 이때 가장 인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인을 좀 1년이면은 제가 한 3-4명을 잡아서 제공해 주는 것 같고 네. 자살하는 사람을 신고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찾아서 문 따가지고 이제 그 열어주는 케이스. 저희는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 제공하면은 그 소방서에서 이제 경찰에 도움 받아가지고 이 사람 자살하려고 보니까 빨리 좀 찾아가세요라고 하면은 문 따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살려내고 이렇게 이런 경우들 되게 뿌듯하죠. 우리 펫 포토그래퍼는요. 우선 반려인분들이 사진을 받아보시고 정말 행복해하시는 모습인데 정말 뿌듯할 때는 그 사진을 보고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럴 때 정말 뿌듯했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펫 포토그래퍼 우리 박영주 씨 보고 이제 자꾸 강아지 얼굴이 떠오를까요? 자꾸 닮아가나 봐요. 직업을 맞아요.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 TV를 보시다가 좀 직업에 관해서 좀 고민했던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세 분께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직업에 잘 어울립니다. 오. 이 얘기를 우리 박영주 씨부터 먼저 좀 해봐 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잘 어울릴지. 정말 강아지가 이제 배설물을 이제 하고 나면은 이 배설물 치울 때 여기다 왜 했어?라고 혼나는 것보다 네? 그냥 배설물 상태가 좋다라는 것에 안도할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짖으면은 짖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그냥 얘가 짖는 게 왜 짖을까 귀 기울여 보고 그냥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면은 정말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직업에 맞다. 네, 이 직업에 딱 맞는 사람. 반려동물과 소통할 수 네.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그러네요. 예. 우리 디지털 장의사 어떤 분이 어울릴까요? 이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내적으로 이제 좀 내적으로는 굉장히 이 지식과 이런 이 자기 어떤 사고가 되게 좋지만 네. 외부적으로 이제 활동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 쪽에 너무 잘 맞아요. 오. 예, 가만히 앉아서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다니지 않고 작업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좋다는 거. 집중력도 그리고 대인 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저희 안에서는 너무나 잘해요. 아, 정말요. 맞을 수 또 있겠다. 내향적인 분들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에 참 잘 어울리는군요. 문과 출신. 네. 문과 출신들. 이를테면 인간관계에서 너무 사람이 여리고 그래서 상처 네, 많이 받고 맞습니다. 그런 예, 분들. 예. 괜찮네요. 예. 우리 밥 소믈리에는 어떤 분이 좋을까요? 일단 쌀이란 분야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네. 이 쌀에 대해서 관심이 일단 많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느껴본 바에는 계속 한우를 팔 수 있는 지배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쌀이란 건 단순한 쌀이지만 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과 집중 있는 분이면 이 밥 소믈리에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이
본인이 하는 직업에서 어떻게 보면 1세대 선도주자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딛는 걸음걸음이 역사가 될 수도 있고 후임자들에게는 이게 또 미래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이제 앞으로 이 세 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쌀 산업이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세요. 이 쌀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시다 보니까 맛있게 더 좋게 드실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동안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됐기 네. 때문에 저는 좀 더 많은 정보, 디테일한 정보들을 좀 많이 알려드려서 좀 쉽게 밥을 해 드시고 좀 그래서 우리 쌀 산업이 지금 좀 기반을 좀 더 공고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진 씨께서. 이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크게 보면은 평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한류의 지속력을 꾸준하게 유지하려면은 그 평판 관리를 해야지만이 그게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그 평판을 올리고 아주 양질의 고용을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것들, 외국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오더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온라인의 특징적이기 때문에 그런 온라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고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기견들의 이제 촬영을 해서 유기견들이 좋은 가정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네.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돕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한층 더 나은 진보된 반려문화를 좀 즐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일하는 세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앞으로의 활동까지도 아침마당 대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회 진출을 앞둔 취업 준비생이나 네. 전직을 꿈꾸는 분들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내가 할 일은 왜 이럴 수도 없나 하는 네. 탄식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분이라면 좀 시야를 넓혀서 둘러보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는 건 아마 챗 GPT 같은 AI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일 텐데요. 오늘 안타까움에서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세 분과 만나면서 참 즐거운 일에 대한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